지난 시간에 구체적 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관념의 구체화가 무엇이고 또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 그 연관된 개념으로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속선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 형상화가 문학 표현의 형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관념이 뭐냐, 또 구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관념과 구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중요해요. 일단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생각과 개념을 말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잖아요. 눈을 감고 딱 생각을 하면 그거는 생각이지, 눈을 뜨고 그 생각의 실상을 딱 살펴보면 없지 않습니까?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개념이고, 이러한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관념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가 아닌 것은 다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관념의 대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음하고 시간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 온몸에 흐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어요. 기억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음이라는 거, 시간, 현재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라고 하지만 현재는 지금도 흘러가고 바로 지금 또 흘러갔으니까 그거를 과거라고 이름 붙이고 현재라고 이름 붙이고, 오지 않은 것도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개념화해서 언어로 다루고 있는 거, 이게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관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때 그 관념이 뭐고 구체가 뭐냐 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음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사랑, 평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만질거나 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관념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뛴다, 움직인다, 그리고 뭐 따뜻하다,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차갑다, 뭐 달이 보인다, 이런 자연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시청, 후미, 촉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을 보고 향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행위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사투리를 쓴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 딱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의 일, 그리고 추상적인 거, 또 어떤 개념, 이런 것을 관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시간이라는 대표적인 거, 이 마음과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이제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어떤 생각도 있고 하잖아요. 욕구, 이런 거 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 중에 하나가 관념의 구체화고, 관념의 구체화의 반대가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라고 한다. 자, 일단 요 개념만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관적 변형하고 관념의 구체하고는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 점에서는 공통이에요. 그러나 주관적 변형은 반드시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연물이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일부러 화자나 인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변형인데, 주관적 변형의 핵심이 화자나 인물의 주관적 의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변형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일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외연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관념의 구체화나 구체의 관념화, 주관적 변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학의 공부를 매우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요인이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실전 문제로 응용이 돼서 나왔을 때는 거기서 적용과 응용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필수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33쪽에서 주관적 변형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할 것 같죠? 그래서 144쪽까지 할 텐데, 일단은 관념의 구체화, 구체의 추상화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135쪽에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제가 바로 교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강째입니다. 벌써 13강째고요. 133쪽에서 138쪽까지를 관념의 구체화,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 요 개념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관념이 뭐고 구체가 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135쪽의 빈칸에다가 거기다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135쪽의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일단 이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관념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외에도 감정이나 정서 있잖아요. 정서. 요런 것도 마음의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뭐 욕구, 뭐뭐 하고 싶다,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입니다. 이게 다 마음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욕구가 갈망이죠. 그리고 이제 관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근데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개념 같은 것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라,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다 개념이거든요. 언어로 된 개념이에요. 언어로 된 개념이고, 시간 같은 것도 사실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구획을 지어 지나가 버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개념으로 언어로 명명해 놓은 것이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몸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딱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너의 마음을 내놔봐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 속에서 어떤 뉴런이나 신경세포가 연결된 시냅스라는 게 어떤 신경돌기에서 이어져 가지고 생각이 막 감정이 어떤 욕구가 왁왁 막 일어나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막 꿈까지 꾸고 막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식이 멈추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눈 떠보면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평안이, 사랑이니, 뭐 분노니, 슬픔이니, 이것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건전한 생각, 창조적 생각, 망상적 생각, 감정, 욕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념의 대표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만 된 거, 마음으로만 떠올려진 하나의 개념이고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다. 그럼 실체가 뭐냐? 진짜 우리가 현상 같은 것도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실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게 기적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실체는 계속 변화하죠. 변화를 계속 하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를 않아.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없는 것이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너무나 크게 변화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실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실체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막 제주도에 뭐 산 위에 보면 조개무지가 있잖아요. 원래 바다였다는 것이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막 이 우주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뭐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이렇게 마음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딱 개념화해서 딱 표현한 거, 그걸 이제 관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상은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이 실체라고 하는데 그 실체 자체도 사실은 망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착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다 착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체는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다 환입니다. 사실 환상이에요. 착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시, 모든 게 다 착시인 거죠. 모든 게 다 꿈이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착시 하는데 착시라는 말 자체가 착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착시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 눈에서 들어온 모든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동공,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수정체인데 그게 빛이 굴절이 돼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 환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문학 개념에서 말하는 관념과 구체라는 것을 이렇게 진짜 근본적인 어떤 변화하는 실체라는 진리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삶이 가짜고요. 전부 다 환입니다. 환타지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명상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삶 너머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영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문학 개념에서 말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그러면은 구체라는 것이 뭐냐? 그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해요. 물질. 이렇게 눈에 보고 들리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물질. 이 물질을 이제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공물, 자연물.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질 같은 거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감각, 오감, 시청, 후미, 촉각.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맛으로 느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관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 관념의 대표가 마음이라든가 마음 중에서도 어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생각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불안하다. 근데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욕구, 이러한 마음,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의 대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관념이 아닌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물질, 몸, 감각, 이런 것은 관념이 아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념과 구체를 뚜렷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써놓냐면은, 관념과 구체를 완벽하게, 뚜렷하게 구별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흘리듯이 이야기한 어떤 명상적인, 근본적인 삶의 실상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 개념에서 말하는 관념과 구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생각이나 개념이 관념이다. 구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같은 것을 구체라고 하고 구체적인 행위나 구체적인 대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일체거든. 뭐 사물, 자연물, 인공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구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관념을 구체화한다. 이 말은 이제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체적 행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럼 마음이란 거는 관념이잖아요. 예, 이렇게 몸 같은 거는 이렇게 물질인데 마음은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만져줘. 마음을 어떻게 만집니까? 뭐 입술이나 뺨, 어깨를 만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만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 몸 전체 온 신경 속에 마음이 그득그득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관념이에요.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명명되어지는 거, 시간과 마음, 이게 관념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관념이니까 호수는 물질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언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공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관념의 구체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좀 써놓으세요. 추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뽑을 추자거든. 앱스트랙트 뽑은다. 그러면 상은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말해요. 이게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대상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대상들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점을 뽑아서 개념화한 것이 추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과 추상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 관념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념의 구체화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것을 관념화하고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학은 관념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을 구체화한 건데 그 반대는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관념화할 수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관념화하고 추상화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깃발이 있는데 깃발은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죠?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감각이잖아요. 그럼 깃발은 나의 슬픔이다. 만약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때요? 깃발은 나의 슬픔이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펄럭이는 깃발을 슬픔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관념이잖아요. 그럼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은 구체의 관념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체의 관념화고요. 이게 관념의 구체화야.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와 구체의 관념화를 정확하게 관념이 뭐고 구체가 뭐냐를 헷갈리거나 모호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선지의 내용도 풀 수가 없고요. 작품도 문제로 연결시켜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주관적 변형은 우리 교재하고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흘리듯이 말한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찰나찰나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형상을 지닌 그 견고한 다이아몬드나 절벽, 시멘트 이런 것도 장구한 세월 속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게 없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시고 착각이고 그대로 있어야 있는 것 같고 그대로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현상에서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견고한 것은 삶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사라지고 영원한 존재는 없잖아요. 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만이 이제 진리인 것이죠. 이런 이제 명상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념이고 구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은 다 관념이에요. 뭐 있다 이런 것도 관념이고요. 모든 게 다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실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고 이것은 관념, 구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명상적인 입장에서 어떤 세계의 실상,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실상과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관념이에요. 사실은 이 벽이라고 하는 언어도 관념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관념이고 꿈도 관념이고 이 삶도 관념입니다. 우리가 아바타로서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그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의 그 어떤 농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봐버리면은 관념과 구체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 개념화라는 입장에서 관념은
시간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대표고, 물질, 물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그것도 진짜로 보면 다 변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현상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호수, 벼, 이런 거, 뭐 연필, 이런 것은 물질적인 감각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구체고, 이것은 관념이다. 그래서 관념을 구체화한 거,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낸 것을 관념의 구체화를 하고, 그 반대적인 거, 이런 물질적인 것을 오히려 관념화하는 거, 연필은 나의 마음, 그러면 그것은 관념의 구체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학 개념어를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차원이 달라진다. 우리가 논의하는 문학 개념어라든가 모든 학문의 모든 것들의 어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념화를 해서 이렇게 구별을 짓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구별을 명확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교재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빨리 한번 정리해 보면은 133쪽에 한번 볼까요? 1번, 관념과 구체는 구체적 형상과 어떤 관계이냐? 자, 구체적 형상화 중에 하나가 관념의 구체화고요. 관념과 구체는 이런 것이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관념의 대표가 마음과 시간이다. 네, 마음은 눈에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는 물질이 아닌 정신현상이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시간이라는 것은 개념과 관념의 대표다. 그리고 134쪽에 3번의 구체화의 방식들, 거기다가 강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념을 구체화하는데 그 구체화의 방식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자연물과 같은 거,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세요. 자연물 말고도 인공물이 있고요. 자연물, 인공물을 합해서 우리가 사물 그래요. 사물. 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다 구체적인 사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자연현상, 뭐 노을,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인 자연현상, 구체화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구체화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뭐 뛴다, 달린다, 웃는다, 이런 거. 감각적인 표현, 뭐 따뜻하다, 밝다, 시각이죠. 따뜻하다, 촉각, 맵다, 미각. 그리고 이제 공감각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종소리인데, 종소리, 청각이잖아요. 근데 하얀 종소리 하면 어떻게 돼? 종소리가 하얗다, 하얀 종소리. 종소리를, 청각적인 것을 하얗다 해서 시각화했잖아요. 그럼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공감각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 시청, 후미, 촉각, 구체적인 공간이 나와도 돼. 산, 호수, 방, 이런 거. 대화 장면, 실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직접 나온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투리가 나온다거나 거기다 써. 사투리. 또 현재 시제, 이런 것이 나온다거나, 묘사 있잖아요. 구체적인 묘사,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그러니까 묘사는 시청, 후미, 촉각적인 오감과 관련이 된 것이죠. 요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무슨 뭐 자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현재 시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뭐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면 135쪽에 거기에 김천택의 시조 나오잖아요. 첫 줄에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무에 모두 싣고, 흥을 싣는다. 그럼 흥이라고 하는 게 정서거든요. 흥겨움이야. 기쁨이죠. 그리고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관념이죠. 근데 마음을 싣는다. 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뛴다. 그러면 관념의 구체화예요. 뛴다가 행위니까. 그지? 계산 익숙한 길로 흥겹게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 검은 거와 책을 다스리라. 남은 여생을 내가 자연 속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고전 작품에서도 관념의 구체화를 옛날부터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의 구체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트에서는요, 관념과 구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구체화의 방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묘사, 사투리, 대화 이런 것도 다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념과 구체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6쪽의 개념 확인 문제 1번, 생각으로 떠오르지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관념이다. 2번,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념이 마음과 시간이다. 관념의 구체화는 관념을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 구체적인 행위, 그 외에도 뭐 대화, 현재 시제, 구체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에 표현한 것을 말한다. 2번. 그 다음에 관념과 구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라. 관념이 뭐고 구체가 뭐냐 이제 확실하게 찾아 써야 됩니다. 황금의 꽃같이, 황금도 구체고 꽃도 구체죠. 굳고 빛나던 옛날의 맹서. 맹세는 다짐. 다짐은 뭐예요? 다짐 볼 수 있어요? 다짐하는 행위는 구체지만 맹서 또는 맹세 그 자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무슨 말이죠? 맹서 그거는 마음이고 관념이다. 차디찬 티끌이 돼버려요. 티끌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구체다. 그 다음에 한숨의 미풍. 미풍은 작은 바람이니까 바람은 물질이잖아요. 요런 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이니까 미풍은 뭐냐? 이것은 구체다. 요렇게. 그 다음에 3번. 영어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뭐냐? 구상화는 구체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똑같고요. 감각은 구체화입니다. 관념의 구체화도 구체화야, 결국은. 그 다음에 4번에 구체의 추상화는 결국은 추상화하고 관념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4번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표현의 특징을 관념의 구체화, 구체의 추상화로 구별해라.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하고 관념의 구체화하고 구체의 관념화, 구체의 추상화를 모르면 안 됩니다. 관념이냐, 구체냐. 궁극적으로. 그래서 1번에 폭포는 고미한 정신. 폭포는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이죠. 구체죠. 근데 그게 정신이라고 했어요. 정신은 마음이잖아요. 이건 구체의 관념화예요. 또는 구체의 추상화입니다. 풀립, 너는 순수한 영혼이다. 풀립은 눈에 보이는 자연물이잖아요. 구체죠? 영혼하면 정신이잖아요. 정신은 마음이죠. 근데 이것도 구체의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념의 구체화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의 추상화, 구체의 관념화도 많다. 그 다음에 3번에 내 마음에 강물이 흐르네. 마음은 뭐죠? 관념이잖아요. 강물은 물질, 구체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예요. 그 다음에 4번 꽃이요. 마냥 붉게 타다 가는 환한 목숨이요. 목숨은 생명이다. 이것은 관념이잖아요.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움직이는 모습은 구체지만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개념이잖아요. 관념입니다. 근데 꽃이요. 꽃은 구체적인 물질이죠. 근데 꽃이 환한 목숨이다 했으니까 구체의 관념한 구체의 추상화가 된다. 이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137쪽에 그냥 제가 말로 해도 되겠죠. 개념 적용 문제 1번. 자, 보기는 다음 시에 나타난 비유 양상인데 이와 동일한 비유의 양상을 보이는 게 뭐냐.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이제 유치원의 깃발이거든. 그러니까 제목 깃발은 이게 뭐예요? 깃발이라는 물질이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깃발은 물질입니다. 구체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이 깃발을 이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제 깃발은 아우성이다. 아우성 소리를 말하죠. 그리고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는 이제 향수거든요. 그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손수건과 같다. 깃발은 영원한 그리움의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다. 그리움이다. 그리고 소리가 없는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순정은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근데 바람에 나부끼는 것은 깃발이잖아요. 근데 깃발 자리에 순수한 열정 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정 옆에다가 깃발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깃발은 순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정이라고 하는 말은 깃발을 관념화한 거죠. 순정은 마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정이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관념화한 겁니다. 순정이라는 말 자체가. 순정이 깃발이니까. 오르지 말고 고든 이념의 표대, 깃대죠. 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근데 깃대 위에 달려있는 것은 깃발이잖아요. 근데 깃발이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근데 그 깃발 자리에 애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수 옆에다가 깃발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깃발은 애수다. 애수는 슬픈 마음이거든. 슬픈 마음. 그러니까 애수라는 말 자체가 깃발을 관념화한 거예요. 깃발은 물질인데 그 물질을 관념화해서 슬픈 마음이다. 그래서 애수가 날개를 폈다. 애수가 깃발이거든. 그러니까 애수라는 말 자체가 깃발을 관념화한 거예요.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맨 처음 깃발을 저렇게 단 것이 누구냐? 저건 슬픈 마음인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근데 맨 처음 공중에 달았다는 것은 깃발을 달았다는 것이잖아요. 깃발. 그것은 뭐냐면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깃발은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다. 그러니까 깃발을, 물질적인 깃발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는 관념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체에 관념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은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푸른 해원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영원한 그리움의 손수건이다. 또 순수한 열정처럼 막 펄럭인다. 그러나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다. 저 슬픈 마음을 맨 처음 그렇게 달았던 것은 누구냐? 그러니까 깃발 속에서 슬픈 마음을 본 거죠.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구체의 추상화, 구체의 관념화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깃발이라는 구체적 사물의 추상적 관념을 더시고 있다. 거기다 쓰세요. 이게 바로 구체의 관념화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의 추상화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의 추상화를 찾아라. 그래서 1번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봐야죠. 꽃처럼 피어나는 피. 꽃처럼 피어나는 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137쪽에 선지 1번부터 이제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체적인 깃발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추상화한 것을 찾아라. 그럼 이 추상화한 것은 뭐냐? 깃발은 슬픈 마음이다. 슬플의 근심수. 이게 애수야, 애수. 그리고 애달프고 슬픈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달픈 마음. 이런 게 다 관념이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서 순정은 이런 게 다 요런 게 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의 추상화를 골라라 했는데 1번은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꽃처럼 피어나는 피다. 그럼 말하고 있는 게 피죠. 피는 물질이죠. 눈에 볼 수 있죠.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 구체적인 것을 꽃이라고 했다. 꽃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구체의 구체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물질을 또 다른 감각적인 물질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냐. 그러니까 골격만 말하자면 이게 나의 가슴은 가슴이 이제 마음이거든. 물질이 아닙니다. 뭐 이게 바스트, 가슴이 크다 작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단 말이야.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냐. 등불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이게 관념이죠. 추상이죠. 나의 마음은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등불이냐. 이건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란 말이에요. 관념의 구체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그러니까 마음씨. 이 마음씨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관념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을 가진 벗은 없을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앞에 수식어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이 하얀 모래벌 같다. 하얀 모래벌과 같다. 이건 물질이잖아요. 공간이고 물질이죠. 그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모래벌 같은, 이게 순서로는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 이렇게 돼 있지만 문장의 기본적인 그 기본 골격으로 보면은 그 심층적인 의미론상으로 보면은 관념을 구체화한 거죠. 마음을 하얀 모래벌과 같은 물질에다가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2번도 마음은 등불이다. 관념에 구체하고 3번도 마음은 하얀 모래벌이다.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다. 그러니까 분수처럼 흩어진다. 뭐가? 종소리가. 근데 종소리가 또 푸르러.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종소리가 이게 근본적인 거죠.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게 청각이죠. 청각은 감각 아닙니까? 감각은 물질적인 것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구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시각화했고, 그러니까 이 푸른 종소리 자체가
청각을 시각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다. 그럼 크게 보면은 이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진다. 그러니까 청각의 분수는 물질,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푸른 종소리도 청각의 시각화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감각을 감각화했다. 그럼 이게 뭐죠? 구체를 구체화한 거죠. 다른 말로 구체적인 감각을 구체적인 감각화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구체의 추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5번에 고미한 정신처럼 실사의식이 떨어진다. 뭐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폭포잖아요. 제목이 폭포잖아. 그러니까 제목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폭포는 뭐냐? 구체적인 물질이잖아. 그렇죠? 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폭포가 뭐하다? 고미한 정신이다. 정신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마음이란 것은 관념이고 추상이니까 이건 이제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 일단은 구체가 뭐고 관념이 뭐냐를 확고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8쪽에 박재삼이 한인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내가 이렇게 쓸게요. 한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이 커지면 한이잖아요. 그러면 슬픔이라는 것은 뭐죠? 감정이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건 뭐죠? 정서죠. 정서는 뭐죠? 마음이죠. 그럼 이 시를 어떻게 썼을까? 관념적인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관념을 관념화했을까? 아니죠. 관념을 구체화했겠죠. 이게 관념의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우리 이번에 EBS 교재에 제가 이렇게 봤거든. EBS 교재 78쪽에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선정한 작품들이. 그래서 박재삼의 한도 올해 EBS 수특에 나와 있고요. 제가 강조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김수영의 파바카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슬픔 이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에다가 연결시켜서 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줄에 딱 보면은 뭐가 나오냐? 감나무쯤 될 것인가? 감나무라는 자연물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연물은 뭐죠? 구체적인 물질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잖아요. 화자의 슬픈 한을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관념의 구체화예요. 관념을 구체적인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면 다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슬픈 마음으로 치자면은 뭐냐면은 감나무쯤 될 것이냐,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나와 있죠. 감나무가 뭐냐?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랑도 관념이고 마음도 관념이잖아요. 거기에 내 사랑의 열매가 달린 감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서러운 노을빛깔이야. 그리고 나로 치자면은 서러운 노을빛깔을 가지고 있는 서러운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열매가 달린 감나무가 바로 화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뭔가 사랑의 슬픔을 안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구체적인 자연물로 연결시키자면은 서러운 노을빛깔로 익어가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감나무쯤 될 것인가? 누가? 화자가. 화자의 처지를, 화자의 사랑의 마음을 감나무에다가 비유한 거죠. 감나무는 서러운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연물이다. 그래서 이 감나무가 돼서 뻗어가고 싶은 거예요. 뻗어가고 싶다. 어디로? 저승으로. 그럼 사랑을 저승으로 자기가 감나무, 슬픈 사랑의 열매를 담고 저승까지 가겠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승에까지 가서라도 이게 공간인데, 관념적인 공간이죠. 저승에까지 가서라도 내 슬픈,
이 사랑의 열매를 달고 감나무가 돼서 뻗어가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화자의 정서입니다. 저승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저승까지 뻗어가고 싶은 화자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를까 본데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 위까지 뻗어가서 안녕, 나 사랑해 라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감나무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자연물이죠. 구체적인 자연물이에요. 무서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게 온 열매가 될지, 다시 말하면 그 열매의 빛깔이 전생에 내 서름이요 소망이다. 그 열매가 정말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서러운 사랑, 감나무는 나의 서러운 사랑을 의미하죠. 서름이요 또 사랑하고 싶은 나의 소망이다. 이 감나무 열매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내가 그 나의 사랑의 열매를 달고 감나무가 돼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가서 저승에까지 가서 죽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까지 가서 뻗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내 사랑을 알아줄까?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죠. 사랑은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이게 이제 미치는 사랑이죠. 그래서 슬픈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내 서름이요 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달고 가서 뻗어간다 해도 그 사람이 알아내기나 알아내리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 사람이.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과연 알아줄지. 사랑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회의적입니다. 의심이에요. 불안한 거죠. 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이게 굉장히 그 슬픈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사랑 안 해도 내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만 강요하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냥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 안 하냐? 샹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이 억압으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긴 슬프겠죠. 그러나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이 시는 사랑의 슬픔이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떻던지 그것을 모르겠구나. 몰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의 슬픔을 느끼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슬픈 사랑을 누구한테 했을까? 그 사람도 슬프게 이 세상을 살다 갔을까? 모르겠다. 삶이란 모르는 것이야.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랑의 의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슬픔. 제목이 한이잖아요. 그 사랑의 슬픔, 한을 감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1번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1번 감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심 소재이다. 당연하죠. 감나무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뻗어간다고 했잖아요. 2번 감은 화자의 서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감은 서러운 화자의 서러운 노을빛깔로 익어가는 화자의 서러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에는 내면의 성숙을 염원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화자가 염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싶다? 성숙을 염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뻗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사랑의 마음을 저승에까지 가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승에까지라도 이어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지 내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뭐 익어간다고 하니까 성숙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켜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릴 답이에요. 이게 제가 낸 겁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4번 감은 화자의 마음을 저승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다. 그렇죠. 감나무가 돼서 뻗어가니까. 5번 감은 시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다. 그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뭐 시적 분위기를 파괴합니까? 다 시적 분위기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쉬었다가 주관적 변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